개처럼 살라는 견유학파 사상을 주창한 철학자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는 자족, 절약, 부끄러움이 없음을 수행하며 살았는데,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는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에서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를 가리켜 물질을 경멸하는 금욕적 인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디오게네스, 그는 평생 한 벌의 옷과 한 개 지팡이와 자루를 메고 통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찾아오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디오게네스에게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하자 그는 나는 개다 라고 했고, 대왕은 내가 무섭지 않냐고 묻자 그는 당신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연히 자신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고,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누가 좋은 것을 무서워하냐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대왕은 디오게네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햇볕을 가리지 말고 비켜 서라고 합니다. 이처럼 디오게네스는 인간의 행복이란 권력이나 부와 명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는 철학이란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음을 직접 실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사사 삼손이 있으며 중국에는 여포를 손에 꼽을 수 있는데, 크로톤의 밀로는 기원전 6세기의 전설적 영웅입니다. 그는 근력이 엄청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는 고대 올림픽 운동선수로 무려 6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을 하면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잘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어져 밀론 역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밀론 역시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설에 따르면 밀론은 시골을 여행하던 중 망치와 쐐기로 그루터기를 쪼개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힘이 센 레슬링 선수는 비록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왕년의 힘을 한 번 더 시험해볼까 하여 사람들 보고는 마을에 돌아가 음식이나 가져오라 하고는 쐐기를 박은 그루터기 틈에 손가락을 넣어 쪼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틈을 벌리고 있던 쐐기가 그만 떨어져 나가 밀론의 손가락은 끼었고, 혼자 남은 밀론은 맹수의 먹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에 걸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못생겼다면 미덕으로서 그 부족함을 보완해야 합니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더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 플라톤의 스승이며, 대화를 통해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고 질문함으로써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게 해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켜 인류 최대의 교사로 불리게 됩니다. 그에게는 악초로 알려진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아내 크산티페가 있었는데,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에게 쓸데없는 의논이나 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말고 내 처지나 알라며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사물의 원리 따위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었고, 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는 남편에게 너무나 분통이 터져 어느 날은 남편의 머리에 물 한 바가지를 퍼부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천둥이 치면 그 다음엔 비가 오기 마련이지. 소크라테스, 그는 지혜를 사랑했고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을 끼쳤으나 청년을 타락시키고 국가의 여러 신을 믿지 않는 죄명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목욕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여 유레카를 외친 것으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87년경 마그나 그라이키아 자치 식민지였던 시라쿠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대의 가장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으며 기하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한마디로 숫자와 도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면의 균형에 대해, 원의 측정에 대해, 나선에 대해, 구와 원기둥에 대해, 원뿔의 단면에 대해, 부채에 대해, 포물선의 구적법 등 다양한 연구 자료를 남겼으며, 자신에게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주면 지구도 들어올려 보이겠다며 지렛대의 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쟁 무기도 발명하여 제2차 포에니 전쟁 당시 마르켈로스 장군이 시라쿠사를 포위했을 때 시라쿠사는 아르키메데스가 발명한 무기 덕분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라쿠사는 로마군에게 결국 함락당하고 말았고, 그 소란 속에서도 아르키메데스는 기하학 연구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마르켈로스에게 아르키메데스를 데려가려 했지만,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이 연구하는 문제를 다 푼 다음에나 가겠다고 했고, 로마 병사는 이런 무례함에 화가 치밀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여자 필리스를 등에 태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동방 원정 중에 아름다운 여자 필리스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궁전에 데려오게 되는데, 대왕은 사랑에 눈이 멀어 국가의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보다 못한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매력적인 여자가 힘센 남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왕을 나무랐으며, 왕의 여자 필리스는 이에 모욕감을 느껴 아리스토텔레스를 유혹하여 복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침내 매혹적인 여자
필리스는 노연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라며 자신을 등에 태워달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마저 사랑의 눈이 멀어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고 이 교활한 여자 필리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숨어서 지켜보라고 미리 말해놓았던 상황이어서 알렉산드로스는 스승이 땅을 기며 여자를 등에 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왕은 어처구니가 없어 스승을 불러 해명을 요구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늙은 현자도 거부할 수 없는 여자의 유혹을 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보여주려 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4세기 왕의 여자를 사랑하는 궁정 화가가 있었습니다. 아펠레스는 당시 그리스의 유명한 화가로 그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는지 그녀를 그리다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그려야 할 모델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여자 캄파스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캄파스페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 아펠레스에게 그녀의 나신을 그리도록 했지만 아펠레스는 마음에 그녀를 그려 넣었고 그녀도 자신을 그린 궁정 화가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과 기침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대왕은 아펠레스의 그림을 보고 이들의 열렬한 마음을 알아보았으며 자신의 애인 캄파스페를 아펠레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펠레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 캄파스페를 모델로 한 여러 작품을 그렸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아펠레스와 캄파스페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크 시대에 널리 알려져 여러 작가를 통해 다시 그려졌으며 아펠레스의 명성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이어져 화가들은 그와 비교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날 초강대국이 미국이라면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날 당시 세계를 지배한 초강대국은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마케도니아는 변방의 초라한 작은 나라였지만 알렉산드로스는 20살에 왕위를 계승하여 30살에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까지 고대 서양에 전례가 없던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는 마케도니아의 바실레우스이자 코린토스 동맹의 헤게몬, 페르시아의 샤한샤, 이집트의 파라오를 겸임하고 스스로를 큐리오스티스 아시아스라고 칭했는데 세계의 끝을 보겠다는 열망으로 기원전 326년 인도를 침공했으나 병사들의 반발로 회군하였고 기원전 323년 바빌론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황소의 머리라는 뜻의 부케팔라스라는 말을 탔으며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셨고 동서융합책을 꾀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에 대하여 상반된 관점으로 바라보았는데 알렉산드로스를 자만심의 죄를 범한 전형적인 인물로 오만한 사례라고 보거나 위대한 영웅으로 보기도 했으며 르네상스 시기에는 관대하고 용기 있으며 인류애를 가진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말로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는 그 어떤 것도 안정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생성과 변화를 중요시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선도, 악도 하나이며 위로 향하는 길이나 아래로 가는 길도 다 같이 하나이며 생과 사, 각성과 수면, 젊음과 늙음의 양상도 모두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자주 씀으로써 이미 고대 어두운 철학자로 유명했고 그의 암담한 이론과 비관적 유머 때문에 우는 철학자라고 불렸습니다. 반면 데모크리스토스는 웃는 철학자로 불렸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잘 웃겼고 낙관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래야만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데모크리토스는 고대 원자론을 완성했는데 세계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계는 이 원자와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원자의 분화와 통합을 통해 자연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에서 사물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푸블리우스 데키우스무스는 기원전 340년 베수비오산 부근에서 반란을 일으킨 라틴족과 전투를 한 로마 집정관이었습니다. 전투에 나서기 전 집정관들은 신탁을 알아보고 전통에 따라 신들의 보호를 청하기에 희생 제물을 바쳤습니다. 복정관은 도살된 동물의 간을 갈라 미래를 예언하였는데 전투는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지만 국가의 미래를 알려주는 부분에서 안 좋은 전개가 나왔습니다. 이어 전투는 시작되고 모든 상황이 로마군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갑자기 로마군의 좌익 부대가 라틴 족의 압박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데키우스는 복정관의 예언을 직관적으로 깨닫고 즉시 로마 군대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사제는 특별한 외투를 입혀 하계의 신들에게 데키우스를 바치는 엄숙한 의식을 올렸고 의식이 끝난 다음 그는 전투에 뛰어들어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의 희생으로 로마는 전투에서 승리했고 집정관은 영광스럽게 죽은 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명예를 누리며 매장되었습니다. 디도의 신화는 페니키아인들이 지중해로 이주한 고대 전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아스에서 이 전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수정을 가하고 여왕을 뚜렷한 성격을 가진 유명한 인물로 만들어냈습니다. 트로이아의 함락과 카르타고의 건국 사이에는 사실 3세기라는 시간차가 있지만 베르길리우스는 디도와 아이네이아스가 동시대인이라고 설정했습니다. 또 불타는 트로이아를 떠난 영웅이 폭풍을 만나 아프리카 해안에 카르타고에 상륙한다고 가정했습니다. 디도는 그를 환대하였고 아이네이아스는 자신을 축하해주는 연회에서 트로이아가 함락된 뒤에 겪었던 많은 모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왕은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역시 여왕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네이아스는 신들이 점주해준 운명을 피할 길이 없어 헤르메스의 재촉을 받은 그는 디도에게 느끼는 깊은 감정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왕은 연인의 출발을 막으려 하였지만 아이네이아스는 그만 떠나고 말았고 절망에 빠진 디도는 화장단에 불을 붙이라고 명령하고 그 위에 올라가 아이네이아스의 칼로 자살하게 됩니다.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자 알바론가의 프로카스 왕의 두 아들 아물리우스와 누미토르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아물리우스는 누미토르를 물러나게 하고 그의 외동딸 레아 실비아를 처녀로 남게 하려고 베스타 여신의 사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레비아 실비아와 마르스 신 사이에서 그만 쌍둥이가 태어났고 아물리우스는 그녀를 옥에 가두고 쌍둥이를 티베리우스 강에 내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아기들을 담은 바구니를 발견하여 젖을 먹여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자신들의 과거를 알게 되어 아물리우스를 죽인 뒤 누미토르를 다시 알바론가의 왕으로 세웠고 쌍둥이들은 자신들이 버려졌던 곳에 새로운 도시 로마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쌍둥이들도 서로 싸움을 벌여 로물루스는 동생 레무스를 죽이게 됩니다. 로마의 정숙한 여성 루크레티아는 콜라티누스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타르퀴니우스 스페루스부스 왕의 아들 섹스투스 타르퀴니우스는 그녀에게 욕망을 품고 남편이 출정한 틈을 타 야밤에 그녀의 방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녀를 유혹하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하게 거절했고 섹스투스는 노예를 죽여 그녀의 곁에 두고는 노예와 간통하다 들켰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녀는 섹스투스의 요구에 응했고 다음날 루크레티아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복수할 것을 맹세시킨 다음 자신의 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때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의 손자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그 장면을 목격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켜 왕과 아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로마 공화정이 세워지는 발단이 되었고 브루투스와 콜라티누스는 초대 집정관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기원전 362년경 로마에는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 지진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이 로마 포럼에 생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서둘러 그 깊은 구멍을 메우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그 구멍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대 용하다는 점술가에게 물었고 점술가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만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멍에 받친다면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황한 로마인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혈기왕성한 마르쿠스 크루티우스는 그들의 불확실성을 맹렬하게 비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고 단단한 무기와 싸우고자 하는 용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만히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자신을 신들에게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섬세하고 완전하게 무장하고 화려하게 장식한 말을 탄 채 깊은 구멍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로마는 이 위대한 영웅을 기리기 위해 그 구멍을 마르쿠스 크루티우스의 구멍이라고 불렀고 그 이름은 로마 제국시대까지 남아 전해지게 됩니다. 기원전 6세기경 로마와 에트루리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트루리아는 이탈리아 중부에 있던 옛 나라로 로마 공화정 이전에 이탈리아에 존재했던 주요 문명 중 하나이며 라틴어 문헌에는 티레니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이우스 무키우스는 로마 귀족의 젊은이로 로마가 에트루리아에 포위되었을 때 적의 진영에 잠입하여 에트루리아의 왕 포르센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키우스는 서기를 왕으로 잘못 알고 죽였고 그는 보초에게 붙잡혀 포르센나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무키우스는 당당하게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목숨에 연연하지 않음을 보여주려고 자신의 오른손을 곁에 있는 화로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로마인의 용감한 행위에 깊이 감명받은 포르센나는 그를 풀어주고 칼을 돌려주었으며 외교 사절을 로마에 보내 휴전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키우스는 왼손잡이란 뜻의 스카이볼라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가이우스 무키우스 스카이볼라는 인내와 지조의 본보기로 여겨졌으며 타오르는 화로는 인내의 미덕을 상징하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 로마의 백부장인 루키우스 베르기니우스에게는 아름다운 딸 베르기니아가 있었는데 로마의 10인 위원인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베르기니아는 이미 약혼자가 있어 아피우스의 접근을 거절했고 당시 판사인 아피우스는 베르기니아를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아피우스의 피보호자인 마르쿠스 클라우디우스가 베르기니아는 원래 마르쿠스 집안의 노예 딸인데 누군가가 그녀를 훔쳐 베르기니우스에게 주었다고 거짓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피우스의 계획대로 이 계획은 아피우스가 관장하는 법정으로
올라갔고 그녀를 마르쿠스에게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베르기니아의 약혼자 루키우스 이킬라우스의 간청으로 베르기니아의 아버지가 발언권을 가지기 전까지는 그녀를 마르쿠스에게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되었고 다음날 아침 베르기니우스는 진실을 알기 위해 딸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르기니우스는 딸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만 딸을 죽여버렸고 그는 이것만이 딸의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끔찍한 사건에 충격을 받아 시빈위원회 정치 반란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시빈위원들은 도시에서 추방되었고 아피우스는 감옥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로물루스는 로마를 건설하였지만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윽고 로물루스는 왕국이 꾸준히 성장하려면 믿음직한 혈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웃 도시들에게 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근 도시들은 새로운 경쟁 도시이자 위협적인 로마를 두려워해 사절을 사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물루스는 포세이돈을 기리는 축제를 연다는 명분으로 고대 이탈리아 주민인 사비니 사람들과 인근 도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축제 도중 로마의 애국 청년들은 인구가 부족한 나라를 위해 사비니 여자들을 집단으로 납치했고 그녀들의 일가 친척을 몰아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비니 사람들은 격분하며 로마에 대해 즉각적으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남자들에게 사로잡힌 사비니 여자들이 사비니 사람들에게 뛰어들어 둘이 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지아비를 잃어 과부가 되거나 아비를 잃어 고아가 된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무기를 버리고 화친을 맺으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국 그녀들의 간청에 따라 양쪽의 주민들은 전투를 멈추고 함께 뭉쳐 로마를 수도로 하는 하나의 국가가 되기로 동의하게 됩니다. 오늘날 스페인 안달루시아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의 속주 히스파니아 울테리오르의 수도 코르도바에서 위대한 작가이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버금가는 철학자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르쿠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역시 로마에서 3대 황제를 보좌했던 뛰어난 수학자로 대세네카로 불리며 소 세네카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세네카는 황제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뛰어난 웅변가이기도 했는데 결국 황제에 대한 음모에 연루되어 부당한 비난을 받다 자살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 위대한 스토아파 철학자는 평소 삶이란 소유하는 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필요한 동안만 사는 것이라 했는데 자신의 말처럼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세네카는 웰다잉의 효시로 우리는 매일 죽는다며 인간은 잘 죽는 법을 알지 못하는 한 잘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말을 잘했지만 그가 주장하는 금욕주의 철학과 달리 당대 유명한 악덕 고리 대금업자가 바로 세네카이기도 합니다. 그의 유명한 금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아니라 가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충분히 길다.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민중을 따르기만 하면 민중과 함께 망할 것이고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에게 망할 것이다. 참으로 위대한 일은 언제나 서서히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법이다. 진실은 진실된 행위를 통해 전달된다. 스스로 비참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최악의 결정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인생을 한탄하는 것보다 인생을 비웃는 것이 더 적합하다. 설령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고 해도 가치 있는 학문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누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항해를 하고 있다면 그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용감한 자가 자유롭다. 내가 동의하면 운명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명은 너를 강제한다. 검은 살인자가 아니다. 그저 살인자의 손에 들린 도구였을 뿐이다. 불은 황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마음은 선을 베푸는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다. 고대 카르트 하다시트의 장군 하스두루발 기스코의 딸 스포니스바는 로마와 동맹을 맺은 누비니아의 왕자 시팍스와 결혼했는데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여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고 카르타고에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미디아의 왕자 마시니사는 로마와 동맹을 맺어 시팍스를 붙잡아 이탈리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소피니스바는 마시니사의 약혼이었는데 이 약혼도 정치적인 것이지만 카르타고가 당면한 외교적 위기로 소피니스바는 시팍스와 결혼했던 것이라 마시니사는
다시 소피니스바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한니발을 패배시킨 것으로 유명한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는 누미디아의 마시니사가 카르타고 출신 소피니스바의 설득에 넘어가 로마의 동맹을 저버릴 것을 우려해 누미디아에게 그녀를 로마로 압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시니사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 전갈과 함께 독배를 아내에게 보냈고, 소피니스바는 마시니사의 편지를 다 읽은 뒤 주저하지 않고 독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을 패배시킨 로마의 유명한 장군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한니발을 패배시킨 후 아프리카누스라고 불렸습니다. 스키피오 가문은 로마 귀족 가문으로 아프리카누스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 아프리카누스 누만티누스가 가장 유명했는데 둘 다 장군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누스는 대스키피오라고 불리는데 그는 강직한 원칙을 지키는 위풍당당한 남자였고, 그가 입양한 손자가 바로 앞서 소개한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 아프리카누스 누만티누스입니다. 스키피오 아밀리아누스는 기원전 146년에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3차 포에니 전쟁을 종식시켜 그 공으로 소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는 스토아적 생활 신조를 지키고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여 헬레니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컸습니다. 아프리카누스는 아이밀리아누스에게 감각의 유혹을 피하고 활동적이며 명상적인 생활에 헌신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일러주었으며, 훗날 인문주의자들은 이러한 인간상이 도덕적 지향을 균형감 있게 통합한 보편적 인간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시빌라들은 고대의 가장 유명한 예언자들이었으며 아폴론의 여사제였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언하고 신탁을 해석했는데 그들의 기원은 태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여러 지방과 국가에서 시빌라가 자신의 출신을 자랑합니다. 시빌라의 이름은 그들의 출신 지역과 같았고, 자료에 따라 시빌라의 수는 4명에서 12명이나 됩니다. 기독교는 시빌라의 선택이 그리스도교 역사의 예표라고 해석했고, 시빌라들은 기독교 12예언자에 견주어 이교도들의 12예언자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우구스트 황제는 어느 날 로마 원로원이 제의한 자신의 신격화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티브루티나의 시빌라에게 물었고, 이 예언자는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한 어린이가 미래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황제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쿠마이의 시빌라의 경우 아폴론이 그녀를 너무 사랑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아주 오래 살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영원히 젊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 주로 노파로 그려집니다. 엄친아를 초월한 신친아 아이에니아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신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로마의 영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로마 건국을 찬양하는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아스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디세우스에게 가혹한 포세이돈마저 아킬레우스와의 싸움에서 아이네이아스를 도왔다고 합니다. 호메로스는 아이네이아스를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용감한 장군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를 빠져나온 이후 지중해를 떠돌아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는 에페이로스와 시칠리아에서 머문 뒤 폭풍을 만나 디도가 있는 카르타고에 다다랐고, 이 둘은 곧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헤르메스에게 출발을 재촉받은 아이네이아스는 디도의 만류에도 다시 항해를 떠납니다. 그는 이탈리아 쿠마이에 상륙해 시빌라를 만났고, 시빌라는 아이네이아스를 하게로 데려가 그곳에서 그는 로마를 수도로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네이아스는 다시 항해를 떠나 라치오의 티베리스 강 어귀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라티누스 왕을 만난 그는 공주 라비니아와 결혼하여 로마의 전신이 되는 라비니움을 다스리게 됩니다. 서기 3세기 거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포한 여제 제노비아는 로마 황제 칭호를 자칭했으며 아라비아의 클레오파트라로 불렸습니다. 제노비아 세티미아는 팔미라의 왕 오다이나투스 7세의 두 번째 아내였고, 엄청난 미인의 더 엄청난 정신력과 의지, 거기에다 껴안고 싶어지는 상냥함을 가져서 오리엔트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여성으로 전해집니다. 그녀는 전투에도 직접 참전했고 국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었던 남편 사망 이후 어린 아들 대신 왕국을 섭정했습니다. 당시 팔미라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녀는 직접 전쟁을 일으켜 로마에 도전했고 결국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아누스는 그녀를 가만둘 수 없어 팔미라에 선전포고하고 포위 공격했으며 끝내 제노비아는 생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로마로 압송되어 전리품처럼 구경거리가 되어 걸어가야만 했는데, 여걸 제노비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로마 귀족과 재혼하였다고 하고, 또 다른 전승에서는 처형되었다고 하며, 또 다른 기록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불명예를 겪지 않기 위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시저로 더 유명한 카이사르는 황제가 된 적은 없으나 황제의 시초가 된 인물로, 그의 이름은 후세의 황제라는 의미로 전해지게 됩니다. 율리우스 시족은 당대 로마에서 유서 깊은 세습 귀족 가문으로,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시조가 아이네이아스의 아들이자 알바론가의 개국 시조인 율루스이며 자신은 여신 베누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령관이자 유능한 정치가로 기원전 60년 폼페우스, 크라수스와 함께 제1차 삼두 정치를 시작했으며, 후에 폼페우스와 서로 싸웠는데 파르살루스에서 폼페우스는 패배했고 이집트에서 암살
암살되었습니다. 크라수스는 파르티아 원정을 추진했는데 칼의 전투에서 참패했고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결국 로마 원로원에 의해 독재관으로 선출되고 이어 종신 독재관이 되었으나 얼마 후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음모로 암살됩니다. 그는 로마의 위대한 영웅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작가로 그의 절친이자 당대 로마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키케로는 카이사르의 대표자 갈리아 전쟁기에 대해 말하길 알몬과 같고 순수하며 의복과 같은 미사여구를 죄다 벗어 던져버렸을 때 생겨나는 매력으로 충만해 있다고 평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카이사르에게 패배한 뒤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카토는 알몸으로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 우티켄시스는 소카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는 강직하고 도덕적 원칙을 지킨 로마의 정치가였으며 재무관을 역임했고 우티카의 집정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벌인 내전에서 그는 폼페이우스를 편들었고 파르살루스와 타파수스에서 승리를 거둔 카이사르는 병력을 돌려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폼페이우스 추종자들을 추격했습니다. 우티카 속주로도 카이사르가 오고 있다는 소식에 카토는 죽기로 마음먹었는데 카토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은 어느 날 자기 방으로 돌아와 파이돈을 읽은 다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두 잠든 후에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격한 칼에 죽지 못하고 그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다 기절하게 됩니다. 그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재빨리 의사를 불러왔으나 의식이 돌아온 카토는 의사를 밀쳐버리고 맨손으로 자신의 상처를 다시 벌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카토, 그는 원칙에 충실하면서 죽음과 용감히 맞선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의 일관성과 도덕적 성실함을 찬양했습니다. 코르넬리아는 한니발을 물리친 로마의 유명한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로 집정관 테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라쿠스는 데카토 등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실각을 노리고 벌어진 스키피오 재판에서 스키피오의 변호를 맡았으며 이때 스키피오는 자신의 딸 코르넬리아 아프리카나를 그라쿠스에게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코르넬리아는 아직 너무 어려서 18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게 되는데 나이차가 무척 많이 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 사이에 그라쿠스 형제라고 알려진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가 태어났는데 가이우스가 아직 갓난아기일 때 셈프로니우스가 사망해 코르넬리아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녀 교육에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재혼을 거절했으며 로마 작가 발레리우스 막시무스에 따르면 어느 날 코르넬리아는 아이들과 함께 어떤 로마 귀부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귀부인은 자신의 보석을 과시하며 코르넬리아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하자 코르넬리아는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들이야말로 자신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은 후에 민중을 위한 농지 개혁을 추구하다가 끝내 어머니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이집트의 미니어 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딱 떠오르는데 그녀는 이집트의 여왕이자 마지막 통치자로 그녀의 죽음마저 독사에게 가슴을 물게 해 자살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집트는 알렉산더 사망 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의 후손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토착 민중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파라오의 후계자라 칭했으며 이 왕조는 고대 이집트 왕조의 전통에 따라 근친으로 혈통을 계승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아울레테스의 딸로 그가 죽자 그녀는 남동생과 공동통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 결과적으로 그녀는 실질적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후 카이사르가 죽자 그녀는 제2차 3대정의 선두였던 안토니우스를 만났으며 이 두 사람 역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마저 먼저 보낸 그녀는 사슬로 묶인 채 옥타비아누스의 개선 행렬에 끌려가고 싶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랑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을 희생해버린 것인지 권력에 광적인 집착이 있었던 것인지 결국 극단적 결과를 낳은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노인이 된 아버지에게 젖을 먹이는 딸 페로의 이야기는 발레리우스 막시무스의 기록에 따른 것으로 아버지 키모는 수감되어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굶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딸 페로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젖을 먹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인과 여인의 그림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일부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판단한 것을 전체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키몬과 페로의 이야기를 접하지 않고 노인과 소녀의 그림을 보게 될 경우 일반적인 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은 이성교제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은 바로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오늘날 정서에도 충격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인간을 성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림을 통한 작가와 대중의 일탈적 욕구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견해는 성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전통과 기준에 따른 것으로 생명과 관계 차원이라는 원형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은 야하기 전에 신성하다는 것과 생명의 귀함과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 오늘날 네덜란드에 위치한 바타비아 출신 키빌리스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성스러운 숲 부근에서 연회를 개최하여 인근 부족의 수령들과 바타비아족의 다른 적극적 대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연회가 끝날 무렵 그는 다양한 부족들의 용기를 칭찬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병사들의 힘과 군사적 능력을 통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습에 따라 그들 모두가 자유의 대의명분에 충성할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그렇게 바타비아 장군 키빌리스는 여러 부족의 동의를 얻고 나서 로마의 전투를 일으켰고 여러 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결국 반란을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평화 조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키빌리스, 그는 비록 귀족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이름은 시민들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에서 시민이라는 말이 유래한 것인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시민이라고 불러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날 자유를 향한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민중이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한니발은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군과 싸웠던 카르타고의 장군 하밀카르 바르카스의 아들로 한니발이 아직 어렸을 때 하밀카르는 그를 전쟁 중인 스페인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하밀카르는 승리를 위해 희생제사를 지냈고 그곳에서 아들로 하여금 로마에 대해 영원한 증오를 맹세시켰습니다. 그렇게 한니발은 카르타고의 능력 있는 장군으로 장성하여 로마와 동맹을 맺은 스페인 도시 사군툼을 점령했는데 이것이 2차 포에니 전쟁의 발단이었습니다. 용감한 장군 한니발은 코끼리를 이끌고 스페인에서 알프스를 건너 이탈리아를 위협했고 트레비아 지방 트라시메네 호수에서 승리하고 칸나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로마에 치욕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로마를 괴멸시키지 않고 카푸아시와 동맹을 맺어 소왕국을 건설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푸빌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가 지휘하는 로마군의 반격을 막지 못했고 스키피오는 아프리카까지 추격해 한니발을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가 승리하면서 카르타고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로마와 알바론가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양쪽은 나이와 용기가 비슷한 삼형제가 결투하여 승부를 결정짓기로 합의했습니다. 로마에서는 호라티우스 삼형제가, 알바론가에서는 쿠리아티우스 삼형제가 나서기로 했고 싸움에 나가기 전에 호라티우스 삼형제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용맹스럽게 적에 맞서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이윽고 치열한 결투 끝에 호라티우스 형제들 중 둘은 죽고 한 사람만 결투에서 살아남았지만 결국 로마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개선하여 돌아왔을 때 그의 여동생은 쿠리아티우스 형제 중 한 사람이자 자신의 연인이기도 했던 사내의 외투를 오빠가 전리품 삼아 어깨에 걸치고 있음을 알아보고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오빠는 로마의 적을 위해 여동생이 울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가 오만하다고 생각하여 노발대발하다가 끝내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동생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의 열렬한 변호로 무사히 석방되었습니다.